58세 며느리 정희는 노숙자처럼 쓰러진 시아버지를 위해 전 재산을 털었지만 그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정희만은 길거리에서 쓰러진 시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적금을 깨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무너져가던 그 순간 병원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인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의 손에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려온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병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퇴근길 거리에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분주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트 계산대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은 그녀의 피곤한 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희라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고 낡은 옷을 걸친 그 사람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거리를 떠돌아다닌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할 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지나치며 쓰러진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정희는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쓰러진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은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아버지 윤강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단정하고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에 시아버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핏기 없는 창백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분을 찾아 헤맸던가,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 속에서 지새웠던가,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윤강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정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정희는 그것을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또 그래? 바쁘다고 했잖아. 여보, 아버님이에요. 길에서 아버님을 발견했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의 냉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혁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5년 전에 집 나간 사람을 뭐하러 찾아.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아버님이 쓰러져 계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아버지 일은 신경 끄라고 했잖아. 나 진짜 바빠. 끊는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녀는 시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것이 오히려 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윤강호는 정희의 도움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희의 작은 체구로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그들의 느린 걸음을 비췄고 차가운 밤 공기는 그들의 숨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서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나서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윤강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옷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물수건에 묻어나는 때를 보며 그녀는 아버님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윤강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희미한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것을 본 정희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라진 후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고 남편은 그 사람 이제 우리 아버지 아니야라고 선언했으며 시누이들은 아예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만은 혼자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틈날 때마다 거리를 헤매며 시아버지를 찾아다녔었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정희는 작은 그릇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고 시아버지 곁에 앉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강호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따뜻한 죽이 입안에 들어가자 천천히 삼키기 시작했고 그의 목구멍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 그릇의 죽을 다 먹이고 나서 정희는 담요를 가져와 시아버지를 덮어드렸고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시아버지가 잠든 후 정희는 홀로 창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싸움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고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어떤 비난이 쏟아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시아버지를 다시 길거리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힘든 시간들을 예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윤재혁이 집에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재혁은 가방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지며 정의를 노려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정의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나치면 되잖아. 5년 전에 혼자 나간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뭔데 그 사람 챙기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이잖아요. 당신 아버지시고 우리 가족이에요. 재혁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털썩 앉았고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라진 후로는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그런 태도 뒤에 무언가 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혁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와 냉정한 훈육 속에서 자랐고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재혁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살았어야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놓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그래도는 무슨 당장 요양원이든 어디든 보내. 우리 집에는 못 있어.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재혁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윤강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방금 전의 대화를 모두 들었음이 분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에 신우이 은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를 집에 데려왔다고요? 응, 은희야. 아버님이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사람 5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 다 버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이잖아. 아버님은 무슨, 이제 남이에요, 남. 언니가 뭐라고 그 사람 챙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요? 은희의 목소리에도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받은 상처가 컸고 아버지는 우리보다 돈이 더 중요했나 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기는 싫었고 그저 정의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인 비난으로 가득했고 은희는 당장 시아버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진정하려 애쓰며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은희는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작은 시누이 경희로부터도 똑같은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고 정희는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정희는 친척 모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 주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또 누군가는 남편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모든 말들을 참아냈고 묵묵히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고 낡은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정희가 손을 잡아주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따뜻한 국물을 먹일 때면 희미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작은 반응들이 정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혼자서라도 아버님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남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아버지가 있는 거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안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홀로 거실 바닥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순간 윤강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넌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윤강호는 다시 눈을 감았고 정희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거실의 작은 램프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느꼈고 가족들의 비난과 냉대가 계속되더라도 인기를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칠 경제적 파탄과 더 큰 시련들을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시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의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받는 월급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고 거기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약값과 영양제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려면 추가로 매달 70만 원 이상이 필요했고 정희는 자신이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200만 원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2달 만에 바닥났고 정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적금 해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적금은 언젠가 손자가 생기면 교육비로 써주려고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모은 것이었고 이제 겨우 1,1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해지하시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데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잠시나마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함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차가운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 진료가 잦아졌고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정희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비용이 좀 나가요. 한 2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적금에서 250만 원을 병원비로 쓰고 나니 통장 잔고는 85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만 매달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집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팔았고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겼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까지 끌었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희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결국 정희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했고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출 목적이 뭔가요? 아파트 가격 대비 이미 대출이 많으신 편인데 남편분은 아시나요?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아버지의 생명이 더 중요했고 정희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2,8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정희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재혁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등기우편 한 통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정희 앞에 던졌고 거기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승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내 이름으로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여보, 설명할게요. 아버님 병원비가 2,800만 원씩이나 나와? 넌 정말 미쳤어. 재혁은 소리를 지르며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쳤고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희는 벌벌 떨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사람 신경 끄라고. 그런데 넌 내 등 뒤에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우리 집이야, 집.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온 집을. 미안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야. 5년 전에 나간 사람을 왜 당신이 책임져야 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버님은 당신 아버지고 저는 며느리잖아요. 아버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회사 물려받아야 한다고 짓눌러 놓고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재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오래된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사라져버렸고 재혁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 망가뜨릴 거야? 이제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4천만 원이 넘어. 매달 이자만 70만 원씩 나가는데 당신이 그걸 갚을 수 있어?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고 재혁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정희는 혼자 거실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안방에서는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정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윤강호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통장을 확인하며 절망했습니다. 잔고는 8만 원, 빚은 4,200만 원,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70만 원. 며칠 후에는 채권 추심원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정희는 문 앞에서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정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정희는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파탄 속에서도 정희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돌보았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강호는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가끔씩 보이는 행동과 말투에서는 오랜 세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잡는 손동작, 차를 마실 때의 자세,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격식 있는 어투들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시아버지의 낡은 옷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구겨진 그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윤강호 회장님이라는 글자와 함께 모 기업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도 옛날에 어디선가 주운 명함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창구에 섰는데 간호사가 환자 정보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원무과장이 직접 내려왔고 그는 정희와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VIP 진료실로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 진료만 받으면 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환자분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정희가 시아버지의 옛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자 원무과장은 뭔가 확인하려는 듯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이상했지만 정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에서 더 많은 복선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들의 회동에 관한 보도가 나왔고 윤강호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다 아는 얼굴들이구나. 아버님 아세요? 응? 아, 아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자주 봐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아버지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정희는 시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노숙자로 지냈다면 손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어야 정상이었지만 윤강호의 손은 오래된 상처는 있었지만 그 아래 피부는 의외로 섬세하고 관리가 잘 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손톱도 지저분하기는 했지만 본래의 모양은 반듯하고 정돈된 스타일이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오래 차고 있었던 듯한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고 정희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윤강호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다들 미안해. 내가 시험하려고. 진심을 보고 싶었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그것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정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정희는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정희를 보자 잠시 멈춰 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강호 회장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죠? 정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고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그룹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안녕하신지 확인하러 왔는데
혹시 뭔가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회장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함에는 한양그룹 비서실 부장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정희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그룹이라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고 그런 그룹의 비서실 부장이 시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봐왔던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정희는 혹시 시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설령 시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지위를 가졌든 지금은 그녀가 돌봐야 할 가족일 뿐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님을 사랑하니까요. 윤강호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12월의 추운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정희는 깜짝 놀라 부엌을 뛰쳐나갔습니다. 윤강호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 곁으로 달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을 짚어봤지만 매우 약하게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윤강호를 들것에 옮겼으며 정희는 급히 외투를 걸친 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윤강호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봤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 2시간이 지났고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정희를 찾았고 그의 얼굴에서 안 좋은 소식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이는데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5시간은 예상하셔야 하고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의 정희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지만 통장에는 1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병원 지하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로 향했지만 중년 남자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으세요. 더 이상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발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 문을 열어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정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정희는 빈 복도에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4,200만 원의 빚을 지고도 끝까지 아버님을 돌봐왔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희가 앉아 있는 곳에서 멈춰 섰고 그중 한 명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윤강호 환자분이 여기 계신가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저 사람들이 왜 시아버지를 찾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윤강호님을 찾으시나요? 남자들은 정희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저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시죠?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사람이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한양그룹 비서실장 박종훈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정희는 명함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한양그룹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박종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장님, 아니, 환자분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박종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며느리는 수술비 1,500만 원이 없어 대부업체에게도 쫓겨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는 한양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사람들이 몰려와 시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응급실 문이 열리고 박종훈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왔고 그녀를 복도 한쪽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박종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한양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5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고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박종훈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고 의자에 앉히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님이 회장님이라니. 며느님께서 지난 몇 달간 회장님을 돌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 의사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종우는 그들을 보자 급히 일어나 맞이했고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오셨습니까? 네, 심장내과 전문의 3명과 마취과 전문의가 함께 왔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심하게 대하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정의와 한양그룹 사람들을 극진히 모셨고 병원장까지 직접 내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의는 그 광경을 보며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조차 마련할 수 없어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최고의 의료진이 몰려와 시아버지를 치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훈이 다시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님, 수술은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비용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회장님을 이렇게까지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재벌 회장이라면 왜 5년 동안이나 노숙자처럼 지낸 것일까요?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수술실로 시아버지가 옮겨지는 동안 정희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정희는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양그룹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비서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들까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병원 로비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들 사이로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왔다는 소문이 병원 안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재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요. 또 뭐야? 바쁘다고 했잖아. 아버님이 한양그룹 회장님이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버지가 회장? 미쳤어? 진짜예요. 지금 한양그룹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당장 와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고 5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고 집도를 맡았던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박종훈과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고 최소 일주일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고 박종훈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강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모니터에 연결된 시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지만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것을 보며 정희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고 정희는 복도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남편 재혁과 시누이 은희, 경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재혁은 정희를 보자마자 다가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가 정말 한양그룹 회장이라고? 응. 한양그룹 사람들이 다 와 있어. 은희와 경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경호원들을 확인했고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아버지를 버렸고 심지어 정희가 돌보려 할 때조차 비난하고 외면했던 것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종훈이 그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고 재혁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아, 도련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혁은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와 경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비난받고 외면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제 와서 몰려온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은 조용해졌지만 중환자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고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강호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실을 찾아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이제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도 매일 병원에 나타났고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효자, 효녀 노릇을 하며 지난 5년간의 일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강호는 정희를 불러 손을 잡았고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5년 동안 사라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노숙자처럼 지냈는지 말이야.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평생을 회사를 키우는데 바쳤어. 한양그룹을 작은 무역회사에서 국내 10대 재벌로 만들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은 없었고 늘 일만 했어. 아이들은 내가 무섭다고 했고 아내는 외로워했지. 정희는 조용히 들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난 깨달았어. 내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다들 재산을 바라보고 지위를 탐냈지. 그래서 결심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져서 누가 진짜로 나를 찾을지 지켜보기로. 그래서 노숙자처럼 지내신 거예요? 응. 난 일부러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리로 나갔어. 가족들이 날 찾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찾지 않더구나.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 오직 너만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리를 헤매며 날 찾아다녔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윤강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너를 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지만 넌 멈춰섰지. 그리고 날 집으로 데려갔어.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돈이 없어도
빚을 져도 넌 날 버리지 않았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 아니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구나. 내 친자식들도 하지 않은 일을 며느리인 내가 해줬어. 돈이 사라졌을 때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많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찾아준 건 정이 너 하나뿐이었다.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너뿐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고 병실안은 따뜻한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윤강호의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희도 초대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과 은희, 경희도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윤강호가 회의실로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서서 인사했고 그는 천천히 상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내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혁과 신우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윤강호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그룹 창업주 윤강호 회장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의 배분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한양그룹 지분 전액과 본인 명의의 부동산, 주식,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재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희와 경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윤강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확고합니다. 5년 동안 나를 찾아준 사람은 정희뿐이었고 내가 노숙자가 되어 쓰러져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도 정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고 빚을 지면서까지 나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의 친자식이에요. 친자식이면 뭐합니까?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잖아.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재혁과 신우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서운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보다 일이 먼저였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고 재혁도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해도 되는 건 아니야. 정희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너희보다 더 가족답게 행동했어. 윤강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돈 때문에 아버님을 돌본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내게 주고 싶은 거야. 유언장 공개 이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양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회장 대행으로 임명되었고 윤강호는 곁에서 그녀를 도우며 회사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윤강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고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윤강호는 그런 정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재혁과 신우이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기대를 잃었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정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전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아버님이 가난할 때는 외면하고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재혁도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정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당신이 버린 건 가난한 아버님이었고 지금 잃은 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몇 주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윤강호는 건강을 회복하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으며 정희가 정식으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와 윤강호는 함께 노숙자 쉼터를 방문해 식사 봉사를 했고 봉사가 끝난 후 쉼터 옆 작은 공원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아주 행복하단다. 넌 어떠니? 저도 행복해요.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지. 고통도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나도 그렇단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몇 년 후 윤강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희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홀로 묘지에 남아 시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숫자로 셀 수 없는 것들을,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정희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정희는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정희는 한양그룹을 인간 중심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방송과 기사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했고 정희는 그 모든 영광을 시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정희가 만든 노숙자 쉼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고 화려한 저택보다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희라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정희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시아버지를 발견했던 그날, 전 재산을 털고 빚더미에 앉았던 날들, 병원에서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그날. 책상 위에는 윤강호가 보낸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고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져.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가족이니까요라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저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아버님이 보여주신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이 윤강호 회장이 그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족이 되어주셔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